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셨듯이 이제 테슬라가 크래시 랩 테스트라고 해서 영상을 공개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테슬라가 안전한 차를 만드는지, 어떻게 이런 충돌 실험을 하는지 테슬라만의 방식을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많은데요. 이게 정답인데 한 줄로 요약하는 건 Real World Data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 측이 밝히기로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문제가 지금 NHTSA와 다 이제 얽히고 설키는 이야기까지. 자, 일단 그럼 테슬라 차량이 왜 안전한지 뭐 이미 답은 나왔지만 Real World Data를 쓰니까 여기 테슬라 엔지니어가 나와서 얘기를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세이프티 테스트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차들은 어떤 기준에 맞는 차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이런 걸 만족하면 안전한 차다라 그래서 지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그 기준에만 맞춰서 지금 차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사고 사항은 어떠냐는 거죠. 꼭 그 기준에 맞은 게 100%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 엔지니어가 얘기하기는 그런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는 그냥 하나의 일종의 기준일 뿐 every crash는 different입니다. every crash is different. 모든 사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 기준이 맞는다고 해서 100% 안전할 수 있냐라는 거죠. 테슬라는 영상 같은 거를 보면은 실제로 데이터 기업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얻고 실제로 모니터를 하죠. 운전자들을 모니터하고 그 사고 당시에 얻은 푸티지가 있습니다. 영상 자료라든지, 왜냐면 통합형 OS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운전자가 뭘 했는지, 스티어링 휠은 무슨 각도로 틀었는지 온갖 데이터는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가 밝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회사의 위험이죠. 심지어는 사실 이게 다시 한번 핵심 쟁점인데 정부기관보다 낫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터지거든요. 테슬라는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차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수만 번 반복을 해서 에어백이 어떨 때 터져야 되고 어떻게 터져야 되고 만약 사고가 일어날 것 같으면은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인터넷에 그런 영상도 있죠. 사고가 날 것 같다라고 100% 인지하면 테슬라 차량은 응급으로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00% 박을 거니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테스트의 데이터 얻어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고, 계속해서 자료를 얻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적인 측면이 뿐만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테스트들은 스몰 오버랩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그걸 녹여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는 다시 한번 전 세계 테슬라 측이 밝히긴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은 이제 안전하다라는 거를 이제 밝힌 것과 동시에 한 가지 정부의 기준을 뛰어넘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탈중앙화랑 또 맞물려 있나요? 예,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자, 다른 기사들을 볼까요? 자, 기사들을 보면 NHTSA가 지금 테슬라한테 오토파일럿을 왜 리콜하지 않았냐? 뭐 그런 문제와 지금 FSD 베타에 대해서 지금 소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어봤다라는 거죠, 테슬라한테.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일단 소비자들 반응은 이해가 안 가죠. 집에 앉아 있으면서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게 왜 리콜이냐? 근데 이제 NHTSA는 안전에 관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자동차들한테 이런 거를 이제 해명하길 원합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게 뭔 리콜이냐. 이제 딜러나 이런 센터에 가서 고치는 거를 소비자들은 리콜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죠. 거기다가 만약에 이런 오토파일럿 같은 소프트웨어 OTA를 통한 업데이트를 매번 리콜을 한다 그러면 테슬라는 이거를 뭐 수십 번도 더 하는데, 그런 매번의 과정에 따라서 이제 NHTSA한테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좀 NHTSA가 좀 뭔가 이런 테슬라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부족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플러스 그리고 안전에 관해서 이런 자율주행이 아니죠. 사실 오토파일럿은 레벨 2입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있어서도 오토파일럿은 레벨 2라고 명시되어 있긴 하죠. 그리고 항상 운전자가
어떠한 세이프티에 대해서든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전방 주시를 해야 되고 그게 매뉴얼에 써 있기 때문에 이미 테슬라는 그렇게 아마 디펜스를 할 것 같은데, 근데 NHTA 역시도 테슬라가 약간 이걸 약간 오토노머스로 인식하는 면도 좀 느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NHTSA가 조금 이게 테슬라를 못 따라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런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는 이제는 경쟁사인 GM 슈퍼크루즈도 있죠. GM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안 하면은 11월 1일까지 벌금 물죠. 한 115 million 달러. 그러니까 뭐 한 1,500억 되나요? 뭐 이런 일은 흔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NHTS는 때린데 또 때리고 계속 관리 감독하고 끝없이 지금 이 오토파일럿은 이제 응급 차량 보면 이제 속도 줄이는 그런 것도 이제 뭐 안전에 이제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제 설명을 하고 리콜을 해라. 그냥 OTA로 풀어버리면 되는데 뭐 테슬라가 잘 설명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 다음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은 FSD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FSD 베타에 대해서도 이제 또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NDA 어그리먼트라든지 뭐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 트윗으로 그런 어그리먼트도 다 날렸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데이터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싸움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NHTSA가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큼의 그런 해석 능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FSD 베타에 대해서 어떤 차량이 받았고 빈 넘버 다 밝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테슬라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좀 약간 테슬라에 대비해서 뒤처지는 모습도 사실은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런 것도 이제 다시금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떠한 정부기관도 테슬라의 안전도를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테슬라만큼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테슬라의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죠. 그건 이제 한국의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당연히 떨어졌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NHTSA가 테슬라한테 이제 대하는 행동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 오너들이나 지금 다른 유튜버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좀 떨어지는 면들이 있죠. 지금까지는 근데 이건 다 이제 테슬라 측 입장이고 테슬라를 옹호하는 쪽 입장이고요. NHTSA의 입장을 또 이제 비록 기술적으로는 떨어질지언정 현실은 현실이죠. 제가 늘 얘기하듯이 노조 문제나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현실은 받아들여야 되고 NHT 입장을 들어보면 기술적으로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NHTSA나 이런 정부의 안전 평가도를 속여먹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역사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또 한편 이제 기억해야 될 것들은 테슬라는 사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최대로 추구한다라는 거죠. 자동차 회사들도 자기들이 제일 안전하다고 광고는 하지만 리콜 스토리를 보면 가관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건 정말 옛날부터입니다. 최악의 리콜 중 하나도 보면은 이미 1970년대에서 1980년대 포드 링컨 같은 이때 이제 기어가 리버스로 가서 파킹으로 안 들어가는 문제, 거기서 기어가 이제 뭐 부러진다든지 이 쉬프터가 그래서 무려 이미 그때 1970년대 80년대 모델을 81년에 2100만 대나 포드가 리콜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GM은 몇 달러 아끼려고 그 키가 스톡되는 걸리는 문제, 그 키 꽂는 그 꼴랑 그 몇 불 아끼려고 하다가 또 몇백만 대를 리콜을 하고 거의 몇천만 대까지 육박하는. 그러니까 기업은 단 몇 불을 아끼기 위해서 그 안전도도 희생하는 그런 과거의 무궁무진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을 속여먹으려고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기업이라는 속성이 이윤을 최고로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지금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테슬라는 유일무이한, 전 세계 유일무이한 이런 자동차 모니터링, 드라이버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상황 모니터링, 그리고 주행 보조에 있어서 정말 최첨단을 달리기 때문에 현재 법규나 정부가 그걸 못 따라가는 면이 보이긴 합니다만 테슬라도 사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를 혼자만 갖고 있고 이게 테슬라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불신임도 당연히 생길 수 있죠. 혹여나 저 칼을 가지고 테슬라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최대치로 써버리면은 속수무책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NHTSA가 비록 이렇게 못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도 기술적 해석이 안 되니까
이런 안전도 문제, 그리고 각국의 정부들이 이런 안전도 문제에 있어서 테슬라를 못 따라오지만 반드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재를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 논리적으로 공개된 데이터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훨씬 우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NHTS의 견제가 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좀 터무니없는 걸 묻긴 했는데 오토파일럿에 대한 리콜이라든지 FSD는 좀 말이 되지만 그런 것들을 묻긴 했지만 여전히 사기업이라는 속성 때문에 이 정도의 견제는 괜찮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양쪽 얘기를 이렇게 좀 균형 잡게 바라보려고 했고요. 리콜이 나왔으니까 또 NHTS의 리콜 이야기를 또 끝까지 이어가 보면 GM의 이제 배터리 화재죠. 이 리콜을 또 연달아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금액이 좀 나왔는데요. 제가 이걸 바로 다루지 않은 이유는 LG랑 GM이 지금 하는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자, 지금 GM이 얘기하는 건 1.9 빌리언 달러입니다. 지금 환율로 하면은 거의 2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반면 LG가 하는 얘기는 한 1 빌리언 좀 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2조 원 정도 되겠네요. 그냥 좀 갭이 꽤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자, LG 측 입장은 아마 기존 이제 현대 호나 화재랑 아마 연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GM의 관리 잘못도 최종 어셈블리는 GM이니까요. 그리고 GM의 타이틀을 가지고 GM이 만든 차니까요. 그게 아마 LG의 입장일 테고 GM의 입장은 지금 여기 보시면 배터리만 받은 게 아닙니다. 잘 보면 리콜 금액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 LG화학이 한 620 밀리언이겠죠. 빌리언이 아니죠. 이 기사 이거 잘못됐네요. 빌리언이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돈이 크죠. 무슨 뭐 600조 이게 말이 안 되고 LG 일렉트로닉스 480 밀리언 달러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LG 전자도 개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GM 볼트가 나올 때 이거는 사실 LG 차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LG가 거의 다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LG가 상가계로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해 있습니다. 그냥 GM은 거의 그냥 받다가 최종 어셈블리만 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LG 측에서 대대적으로 저는 광고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GM 입장은 그건 거죠.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장까지 네가 다 만들었는데 이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탈 지금 피해 금액이 한 2빌리언 정도, 2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2.4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 네가 거의 다 물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전장까지 너가 다 개입을 했는데 왜 내가 이걸 다 맞아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측 입장이 충분히 이게 이해가 돼서 지금 미국적 언론은 대체적으로 2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9 빌리언 달러에 가깝습니다. LG가 물어야 될 게.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그래도 당연히 저 역시도 이제 한국 기업을 좀 응원하는 편이니까 이게 금액을 좀 낮춰서 얘기할 것 같긴 합니다. 아무쪼록 둘이 잘 화해를 해서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요. 그러나 제 의견은 확실히 이렇게 해서 뭐 두 기업 관계가 깨질 거냐? 전 깨진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LG가 물어야 할 돈은 상당하긴 하죠. 적던 크던. 깨지 못하는 이유는 LG화학이라는 굴지의 배터리 기업을 끊고 GM이 계속 나아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유지되는데 이런 앙금은 좀 이제 남아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그래도 잘 이렇게 협력해서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뉴스로는 폭스바겐의 허벌 디에즈가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은 3만 개의 잡이 날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은 근거가 아주 재밌는데 그거의 메인 핵심이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생산성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건데 테슬라의 현재 계획은 기가베를린 12,000명의 인원으로 한 50만 대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 피크는 70만 대죠. 그리고 상하이나 프레먼트 공장을 생각하면은 좋게 70만 대는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폭스바겐은 현재 가장 큰 그 플랜트에서 70만 대 정도의 이제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는데 25,000명의 인원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보면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들에 비해서 인원은 반인데 생산 대수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좋게 보면 반도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위기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노조 측, 그러니까 독일 노조 측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제 즉각 반발을 했죠. 인원 감축은 좀 피할 수 없는 수순. 전기차로에 가면은 여기 지금 기사 보고서에도 나오듯이 전에 보고서죠.
그러니까 전기차로 가면은 한 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참 이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의 가장 큰 적은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기술적인 면보다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크게 트래킹을 하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면이 얽혀져서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은 나중에 테슬라가 지금 정부의 어떤 그런 테스트 기준까지도 지금 이제 선을 보고 있는데 이런 거대 기업에 대한 견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큰 테슬라의 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역시도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예전에 AI나 이런 4차 혁명이 일어나면 이런 제조업 자리는 이제 줄어들고 다른 직장이 더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현재 추세는 안타깝게도 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테슬라한테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3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근거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테슬라의 생산성이 그거의 근거에 밑받침이 돼서 현재 테슬라가 어떻게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 대비 얼마만큼의 생산성을 보여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예여서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